창업 따라잡기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는 131쪽이 되겠고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뭐 아이템 선정하는 거, 그리고 그 상권 분석, 뭐 입지 선정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 있었고요. 자금 계획 있었고 등등 이제 그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하는 것은 그런 그 창업과 관련된 이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실제로 그 창업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그 타당성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도 된다 싶었을 때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얼마큼 성공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는 실패 위험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래서 창업을 해도 되겠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131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어떤 것 등등등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해도 된다는데 결국 이제 그거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창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성격적인 거나 또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등등을 봤을 때 뭐 그 창업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겠는가, 그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제공하는,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뭐 좀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생산과 제공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어떤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시장 조사와 판매 가능성, 그 수요 예측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이거 얼마큼 가서 팔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판매가 되겠는가, 수요가 실제로 있는가, 그거 조사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팔아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즉 사업 전반적인 얘기예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판단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는가, 타당한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즉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거 안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사업 타당성 분석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32쪽이요. 사업 타당성 평가 요소.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좀 어렵겠죠.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항목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 요 평가 요소별로 해서 이거 괜찮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거 여러분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사업을 해도 되겠다 또는 뭐 안 되겠다라는 그 판단에 쓰게 되겠죠. 자, 지금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타당성 평가 요소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 그리고 시장성, 현재 그 수요가 존재하는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가 있겠는가, 뭐 그거 판단하는 거고요. 가격은 어떤가, 뭐 그런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실제로 그 제품, 그 서비스를 내가 제공할 능력이 되는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분석은 얼마나 그 이익이 남겠는가 하는 거예요. 돈을 뭐 3억, 5억 들여서 영업을 시작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이익이 얼마나 나겠는가 하는 거죠. 수익성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금 수지 및 성장성 분석은 실제로 내가 그 소요 자금을 이제 사업 창업하려면 이제 얼마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자금을 무사히 조달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향후 계속 이제 그 좀 사업이 좀 키워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걸 성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괜찮겠는가, 자, 그거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고려해야 될 요소들 내용별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절에 이제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분석이에요. 창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그 기업을, 사업체를 내가 꾸준히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그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전문 지식이나 성격이나 또는 뭐 열정이나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할 능력이 있겠는가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이에요. 자신의 이제 평소 성격이나 또는 대인관계 또는 뭐 일하는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알겠죠. 내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가 되겠죠. 벌써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 이끌던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많은 분석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기업은 성공을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리고 그 오너로서 이제 쭉 그 이끌어오던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죠. 거기서도 보면은 제일 크게 뽑은 게 이제 창의력입니다. 창의성. 이제 반도체 산업 진출한 것. 그리고 이류 기업에서 그 인류 기업으로 변신할 때 그 뭐 자식하고 마누라병 다 바꿔라로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탈바꿈시킨 것. 뭐 그런 것들을 그 기업가로서 크게 그 성공적인 요소로서 꼽은 게 있습니다. 뭐 신문마다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놓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는 성격인가, 먼저 그런 거 판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성에 맞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질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열정이 있는가,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욕 그런 게 있는가 이제 하는 거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업가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이제 뭐 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겠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라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면은 쉽지가 않겠죠 이게. 그래서 후천적인 어떤 경험이나 겪어본 거나 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여러분 전공이 있고 그 전공에 맞춰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20년 뒤, 30년 뒤 또는 뭐 좀 이럴 수도 있겠죠. 5년, 10년 뒤가 될 수 있겠지만 일을 해본 다음에 관련된 업종, 내가 그 하던 일에 관련돼서 창업을 하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과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지식이고 전공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자로서 사업자로서 성공하려면은 본인이 겪은 거거나 경험한 거거나 또는 관련된 그 상품, 제품, 서비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내 성격, 자질 뭐 그다음에 이제 경험, 지식 포함해서 그 업종이 적정한가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그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분야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업 숙련 능력이나 그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뭐 나와 있지만은 고객 관리해야 되고 직원 관리해야 되고 매출 관리해야 되고 자금, 돈 관계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 홍보하러 열심히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요 전체적인 거를 이제 흔히 이제 경영 능력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 좀 종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해도 되겠는가, 할 능력이 되겠는가 이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업자에 대한 얘기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외부 환경, 이제 시장성 분석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그게,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이제 시장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업 예측이 됩니다. 판매 예측이 됩니다. 판매 예측.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창업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려면은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첫 번째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이 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매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사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가는 이유는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가는 거죠.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본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사람들이 사갈 만한 것인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건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판매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팔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의 욕구, 주요 고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상권 입지, 뭐 지난주 얘기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팔릴 것인가죠. 그 수요 예측은 얼마나 팔릴 것인가, 그 수량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는 것, 공급, 내가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위치, 뭐 등등등등 해서 고려해서 판매 예측을 분석해야 된다. 판매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5년간 국내외 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외국까지 고려한 건 큰 사업 같은 경우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작은 사업, 내가 동네에서 조금만 빵집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런 수요 예측은 필요해요. 거기서 그 가구 수나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한 달 단위로 했을 때 빵을 몇 번이나 먹고 얼마나 먹고 등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제공하는 빵이 내가 만들어내는 빵이 팔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쓰겠죠.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책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분야 제품, 상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이제 그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다, 요즘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걸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듣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관련된 그 특성이에요. 시장의 특성. 내가 뭐 농수산물을 한다, 생선을 한다, 뭐 그런 그 식자재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뭐 일반 도소매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가. 유통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걸 유통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특성은 어떤가. 그 다음에 거래하는 방식, 사고 파는 것, 뭐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지, 경매 방식인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판매 조직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 등등등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물건이 그 만들어져서 소비되는 것까지 돌아가는 곳, 장소, 시간 어떻게 되는가 판단하는 것, 그걸 이제 시장 특성 구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모든 것에 대한 건 아니고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가 파악하는 거예요. 원가 구조.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 그게 이제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용역 같은 거라면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원가가 없겠지만은 그거 외에 어떤 이제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다음에 상품은 사다 파는 거고 그런 것들이라면은 내가 제공하는 그 제품, 상품의 원가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원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다가 팔면은 아주 단순하죠. 내가 사온 값이 원가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품을 뭐 개당 1,000원에 사온다.
그럼 이제 1,000원이 원가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거를 1,200원에 팔거나 1,300원에 팔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올 때도 물론 저런 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1,000원이고 내가 운반할 때마다 그 운반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운반비가 200원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원가는 1,200원이 되는 거죠. 최소한 1,200원 이상을 받아야 내가 손해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들어 파는 거라면 문제가 약간 틀려져요. 통상적으로 이제 원가는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가치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흔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재료비, 그 다음에 모든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뭐 재료원가, 노무원가, 뭐 제조관자비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료, 인건비, 나머지 경비 세 파트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손익분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짜장면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몇 그릇을 팔아야 뭐 이익이 발생을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거기서 보시면은 짜장면 한 그릇의 원가라고 했을 때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재료비 밀가루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요. 면이 나오죠. 그리고 짜장 소스 그러면은 야채 그리고 고기 그 다음에 기름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게 재료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장이 있어야죠. 주방장한테 급여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방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 원가가 노무원가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그 주방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설비 사오고 설비를 뭐 5년간 10년간 쓴다 그러면은 그 설비 사용하는 것, 그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스 들어갈 테고요. 가스 사용료. 그리고 거기 전기 사용료도 들어갈 테고. 그리고 주방을 만드는 시설을 내가 빌려 쓴다 그러면 임차료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임차료도 짜장면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경비를 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한 뭐 밀가루하고 물하고 야채 고기류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뭐 그 주방장의 임금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가스 수도 사용료 뭐 임차료 등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모두 더해서 나누기 짜장면을 5천 그릇을 만들어냈다. 그럼 나누기 5천 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에 대한 원가가 나오죠. 물론 이제 중국집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말고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에 대한 원가를 직접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건 불가능한데 계략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해낸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원가를 알아야만 내가 이걸 얼마 받고 팔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원가를 알아야 이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거 예측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뭐 사다 팔든 만들어 팔든 이제 원가는 이런데 대충 이제 얼마 뭐 받으면 되겠다라는 거는 내가 나만의 제품이 아니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 팔고 있으니까 대충 가격은 결정돼 있어요. 보면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거죠. 경쟁자만큼 경쟁업체만큼 팔리면 되는데 물론 그보다 더 팔리면 좋은 거고요. 아닌데 근데 그거보다 못 팔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수요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 판단 예측법 그래서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어느 정도 팔릴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을 하려면은 많이 해본, 팔아본 관련된 그 업종에서 실제로 해본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만 예측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얼마나 팔리더라. 이 정도 규모면은 뭐 월간 매출이 얼마나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 예측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거를 이제 뭐 판단 예측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뭐 주먹구기식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근거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좀 주먹구구식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 예측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설문조사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쪽 그 관련되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 경쟁업체죠.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팔리냐. 그리고 아니면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게 실제로 얼마나 사냐. 일일이 이렇게 조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 예측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계열 예측법, 이건 좀 큰 기업들 얘기인데, 시계열이라는 얘기는 시간 얘기를 하는데, 시간. 그래서 과거 몇 년간 쭉 봤더니 얼마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통계 분석의 한 방법입니다. 그걸 시계열 예측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기업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과거 몇 년간 쭉 자료가 있고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측합니다. 그거를 시계열 예측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관 분석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 통계적인 방법인데 이런저런 그 수요와 관련된 요소들, 가격, 여기 뭐 소득 수준, 환율, 금리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통계 자료, 아니 자료로서 다 있는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갖고 그러면 앞으로 요거는 얼마나 팔릴 것 같다,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다라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관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겠죠. 대략적으로 요 가게 몇 평이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제 얼마나 팔린다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겠죠.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뭐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빵집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팔릴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옆에 이제 무슨 뭐 파리바게뜨 뭐 그 큰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거기랑 비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그만 이제 내 이름을 걸고 뭐 빵집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혹시 주변에 있는 뭐 빵집을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거기 사장님이나 거기 종업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학습한 대로 유동인구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가구수 그런 걸 조사를 해갖고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빵을 몇 번을 사 먹는가, 얼마큼 사 먹는가 그런 거에서 그 인구수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맞추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요를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얼만큼 이제 팔릴 것인가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언제 얼마큼 팔릴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판촉하고 이건 뭐 10 플러스 1, 뭐 10%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뭐냐면은 내가 그 제공하고자 하는 내가 그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무사히 만들어서 생산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사히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좀 공학적인 이공계 그런 쪽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그 제품을 무사히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그냥 도소매업에서 사다 파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죠. 만들어진 걸 사다 파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만들어 판다 그러면은 이제 판단해 봐야겠죠. 특히 이제 단순한 뭐 내가 요식업을 한다, 음식을 만들어 판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음식을 대충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경쟁 업체보다는 낮게 소비자들이 충분히 선택할 만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려면은 상당히 복잡하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이제 고기를 파는 집인데 고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숙성을 하고 내가 짜장면을 만드는 집인데 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 배합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자신만의 노하우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얻기까지는
얻기까지는 뭐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동안 뭐 노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호떡을 하나 만들었다 반죽은 어떻게 하고 속은 어떻게 해놓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무런 그 제품에 대한 그런 내용 그 없이 그냥 시작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갖춰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내가 충분히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생산 계획, 생산 방식과 공정, 생산 능력, 이공계적인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똑같이 뭐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한다 그러면 그 음식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 방식, 생산 그 과정,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생산 능력, 내가 점포 이렇게 하면은 하루 몇 인분까지 공급 가능하다. 그런 게 생산 능력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이제 139쪽이에요. 수익성 분석이에요. 수익성 분석은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익성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도 앞서 얘기한 대로 시장 분석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매출 수량이 나오는 거고요. 얼마나 팔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원가 분석도 했잖아요. 원가 이제 얼마 정도 들겠다. 하나 만드는데 뭐 얼마 정도 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거죠.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 수 있고 몇 개 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 전체적인 거 쭉 그 이익 측면에서만 계산하는 게 수익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추정치지만은 이거를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익성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성 그러니까 손익분기죠. 얼마까지 팔아야 되고 그래서 몇 개까지 팔면은 이익이 얼마나 나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재무제표 분석 그런 거에 관련된 건데 위험성이 없어야 돼요. 어차피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면 이제 이자도 나가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재료도 이제 뭐 외상으로 들여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그래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갚아야 될 빚하고 뭐 비교하는 거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유동성 분석 그렇게 얘기해요. 활동성 분석은 흔히 이제 회전율 그래가지고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규모 대비 하루 이제 매출액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런 거 분석하는 걸 활동성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경영 분석의 일환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타동성 분석에는 이런 것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요 자금 얼마나 들어가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 매출액 그리고 원가 그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익성 분석하는 거는. 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소요자금 추정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정자금 그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최초에 이제 설비에 관련된 것들이죠. 집기 비품들, 토지 건물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 보증금 들어가고요. 최초에 들어가는 거죠. 고정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금, 실제 영업을 하면서 창업을 해서 기업을 돌리면서 사업체를 돌리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운전자금이라고 한다. 매달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운전자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가스 수도료, 뭐 인건비, 재료비 등등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운전자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게 파악이 돼야 뭐 이익 계산이 되고 뭐 창업을 해도 되겠다 말겠다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게 나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영업 시작할 때 창업 처음 할 때 들어가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두 달, 세 달 들어간 다음에 두 달, 세 달 이후에 들어가는 자금이 또 틀려지겠죠.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작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통상적으로 뭐 창업 자금이 한 3억 원 들어갔다. 통계 자료로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손익분기 분석을 해 놔야 됩니다. 얼마까지 팔아야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야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까지 팔아야 목표이익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뭐 영업을 더 하든가 덜 하든가 영업 형태를 바꾸든가라는 판단이 쓰겠죠.
내가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그럼 영업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지 손해보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에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자금 수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금의 그 조달과 운용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할 것인가. 계획은 쭉 세워놨는데 이렇게 쭉 다 분석 다 해놨는데 실제 내가 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못했어요. 또는 내가 팔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뭐 외상 매출입니다.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큰 위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나가고 하는 것들. 그거를 자금 수지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이건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것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뭐 여기도 나오지만은 뭐 경영 본연의 노력보다 매일매일 자금 구하려고 이은행 저은행 교육거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쉽다. 돈이 제때 안 돌면 돈 구하러 다니다가 좀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금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위험 요인 분석이에요. 이건 교재 141쪽, 142쪽에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창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위험이 발생하는데 미리 좀 분석할 수 있는 건 분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세, 관세, 금융지원제도, 금리, 환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큰 기업들 얘기겠죠. 뭐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는 이런 거는 큰 관련 없을 테고요. 이런 거는 관련이 되죠. 원재료 같은 거. 원재료나 제품을 수익 개방한다. 내가 그 전에 이걸 뭐 파는데 가령 저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뭐 우리 주변에 무슨 포도주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값도 싸고 그리고 수입 맥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FTA 그래가지고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관세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련된 업종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되겠죠.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판다 그러면은 수입하는 가격에 도저히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제품 수입이 이제 되니까 그럼 그쪽 업종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경쟁 기업이 생기는 경우, 내가 이제 뭐 빵집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없었는데 빵집이 갑자기 옆에 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가 큰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변동하는 거 이런 거는 간혹 나오죠. 지금 뭐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뭐 매몰 처분하고 뭐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날씨 변화, 기후 변화 때문에 채소 같은 거, 양파, 배추 그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나는 그 재료가 필요한 거고, 그럴 때는 근데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합원들하고 뭐 마찰 가능성이 있는 것. 가령 주방장이 뭐 해갖고 잘못된다든가, 또는 뭐 판매사원이 뭐 일부러 좀 그런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도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사업 내가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은 내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그건 좀 더 보충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이거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